알파균의 경제 뉴스 시작해 보겠습니다. 밴드에서요. 온라인 경제 기사의 달인 알파균 검색하시거나요. 유튜브에서 알파균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 쿠팡 관련 소식이 요새 많이 나와서요. 한번 같이 볼게요. 월가의 유명 억망장자들 일찌감치 쿠팡에 투자했다. 베이비 버펫이라는 불리는 사람이 있어요. 헤지펀드 업계의 거물 빌 애크먼 퍼싱 스퀘어 캐피탈 회장도 쿠팡에 투자했다고요. CNBC는 사안의 전통한 소식통을 통해 전했고요. 에그먼이 쿠팡에 언제 얼마 투자했는지 알려주지 않았는데요. 로이터가 지난 2014년 에크먼이 쿠팡 투자자라고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네, 쿠팡 투자자분도 계십니까? 이재훈 기자네요. 쿠팡의 역대급 상장, 이베이, 티몬의 약일까, 독일까? 박종대 하나금융투자 수석 연구위원은요, 쿠팡이 기업 가치를 높이 평가받는 이유는 한국 이커머스 시장에서 절대적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 때문이라며, 이는 경쟁사들의 도태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11번가, 이베이 코리아, 티몬, 윈메프 등의 기업 가치가 상승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쿠팡으로 인해 한국 이커머스 시장 자체가 인정받고 전체 시장 규모가 커지더라도 이는 다른 이커머스의 호재가 아니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박 연구위원은 전체 시장이 커지면 수혜를 받는 다른 유통업체와는 달리 이커머스는 그렇지 않다며, 예컨대 대형마트 시장 자체가 커지면 소비자들은 집 근처에 있는 대형마트를 찾기 때문에 모든 업체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지만 이커머스는 한 회사로 집중되는 경향이 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박동희 기자네요. 진짜 경쟁력은 실리콘밸리 문화. 매년 수천 개 신사업 실험한다고 합니다. 자, 쿠팡은요, 이직률도 높은 편이다. 쿠팡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한 재계 임원은 외국인이 많다 보니 100여 명의 통역 인력이 사내 소통을 도와주는데 성과가 미진하다고 판단하면 통역 없이 바로 영어로 업무 지시를 내린다고 말했습니다. 네, 영어 못하면 힘들겠네요. 그래도 성과가 좋으면 좀 통역도 붙여주나 봐요. 박동희 기자인데요. 미국 아마존보다 낫다. 쿠팡에 열광하는 이유. 와, 굉장하네요. 자, 제3자 물류 시장의 경쟁력도 뛰어난데요. 풀필먼트 센터 전국만을 완성하면 온라인 상품 판매자들의 물류 서비스를 대행해 줄 수 있어요. 현재 쿠팡 물류 시절의 연면적은 총 230만 제곱미터에 달하는데요. 온라인 배송 처리 능력은 하루에 약 330만 건입니다. 이런 물류 능력은 다른 경쟁사들과 비교했을 때 두드러지는데요. 경기 용인과 김포에서 세 곳의 풀피먼트 센터를 운영 중인 쓱닷컴은 이마트 오프라인 배장을 배송 거점으로 활용 중인데 2025년까지 하루 온라인 주문 및 배송 처리 목표치가요 36만 건이에요. 매일경제 사설이에요. 쿠팡 유통혁명 중인데 이마트는 아직 월 2회 영업 배송 규제라니. 쿠팡의 시가총액이 뉴욕 증시에 상장한 지 지난 11일 100조 원을 넘었습니다. 이마트, 롯데 쇼핑, 현대백화점 등 국내 유통업종의 65개 상장회사 전체 시가총액의 73조 원보다 큰 규모인데요. 쿠팡의 지난해 매출은 약 13조 원으로 이마트와 롯데 쇼핑에 한참 못 미칩니다. 누적 적자가 5조 원에 육박하고 지난해에도 5천억 원가량의 적자를 기록했죠. 그럼에도 쿠팡이 높은 평가를 받는 이유는 일단 뉴욕 시장의 풍부한 자금력, 영향이 크지만 쿠팡의 유통혁신도 핵심 요인입니다. 쿠팡은 아마존도 시도하지 않았던 유통혁신으로 작년에도 매출이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온라인 쇼핑이 급증한 이유도 있지만 로켓 배송으로 대표되는 물류 혁신이 빛을 발했죠. 인공지능 AI를 활용한 고객 수요 파악과 재고 관리도 효율을 높였고요. 김범석 쿠팡 창업자는 배송을 포함해 혁신에 투자를 멈추지 않는 것이 호평을 받는 요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황인혁 기자인데요. 쿠팡 상장을 바라보며 미 월가에서 한국계 돌풍을 일으킨 이규성 칼라일 그룹 최고 경영자가 한국 기업을 높게 평가한 기억이 납니다. 그는 2017년 말 뉴욕 맨하튼에서 기나들과 만나 한국에는 강력한 대기업들이 있고 이들이 혁신을 이끌기 때문에 희망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인터넷 경제가 가장 발달한 나라에 속한다는 평가도 잊지 않았죠. 이제 새벽표석 강자인 마켓컬리가 뉴욕 증시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더 많은 벤처 기업들이 해외 상장의 꿈을 꾸게 될 건데요. 강계만 기자인데요. 쿠팡의 미국 상장 성공 이끈 3일 회계법인의 맞춤 전략이라고 하네요. 3일 회계법인이요. 많은 곳에 도와줬는데요. 해당 기사가 삭제됐네요. 네, 일단은 댓글에 남긴 게 있어서 읽어드릴게요. 3일 회계법인은 미국 상장을 위한 고려 요인으로 기업 가치 평가의 사업 모델에 대한 이해, 자금 조달 규모, 상장 규정과 소송 리스크, 상장 유지 비용 등을 꼽았습니다. 김태성 기자입니다. 미국 투자자 쿠팡의 충성 고객 붙잡기 전략에 꽂혔네요. 매달 2,900원을 지불하고 로켓 배송 서비스를 받는 쿠팡 유료 회원제 로켓 와우 가입자는 470만 명으로 이 기간 활성 고객의 32%를 차지합니다. 로켓 와우 회원의 구매 빈도는 일반 가입자의 4배를 넘었죠. 특히 쿠팡을 오래 쓸수록 쓰는 돈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2016년 쿠팡에서 처음 제품을 구입한 고객의 경우 2017년에는 첫 해 구매액의 1.37배, 2018년에는 1.8배, 2019년에는 2.7배, 가입 5년 차인 지난자에는 3.5배를 지불했어요. 고객의 재구매율도 작년 기준 90%에 달합니다. 김태성 기자네요. 손정희 30조, 김범석 10조 대박, 쿠팡 미국 상장 첫날 40% 급등이라고 합니다. 보유 주식이 10조 원으로 커지면서 김 의장은 김범수 카카오 의장과 비슷한 주식 부호가 됐죠. 김범수 의장이 본인과 지주사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보유한 카카오 주식 가치는요, 약 100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90대 노부부 카이스트에 200억 상당 부동산을 기부했네요. 박희윤 기자입니다. 네, 이 부분인데요. 네, 감사드립니다. 장 회장 부부가 기증한 부동산은 부지 580제곱미터,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의 빌딩이고요. 황해도 남촌에서 7남매 중 셋째로 태어난 장 회장은 18살에 월남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고학으로 대학원까지 졸업했어요. 이후 무역업에 일찍이 뛰어들어 화장품 용기 제조회사를 혼자 힘으로 일으킨 뒤 중국으로 사업을 확장시켜 지금의 재산을 일궜죠. 고학생으로 공부하는 어려움을 누구보다 절실하게 체감했던 장 회장은 어느 정도 재산을 모으고 나니 우리 부부가 어려운 사람을 돕는 오른팔이 되어주고자 자연스럽게 뜻을 모으게 됐다고 장학사업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를 설명했습니다. 감사합니다. 3조에 달하는 이건희 컬렉션 삼성 리움으로 가나? 네, 미술품 증여, 이제 상소까지 증여죠. 기부. 네, 기부까지 생각을 하네요. 미술계 일각에서는 호암미술관과 국내 최고의 미술관으로 꼽히는 리움을 보유한 삼성문화재단에 기증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상속받은 문화재의 미술품을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조항에 따라 문화재산에 출입할 경우 해당 작품에 대한 상속세는 공제되고요. 유산의 3분의 1을 받게 된 홀라이저 삼성미술관 리움 광장이 이 회장의 와병 상황이던 2015-16년에도 세계적 미술 전문지 아티뉴스에서 세계 200대 컬렉터에 선정돼 이건희 송라이 삼성 회장 부부로 소개됐을 정도로 기여와 애착이 큰 만큼 상속세 납부를 위한 매각보다는 수집의 본래 취지인 미술관에 두는 것을 원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네요. 서경 하우징 페어 DLENC 포트폴리오 고도화 디벨로퍼 비중 2년 새 30% 확대할 거라고 합니다. 이게 서울숲에 있는 야경이에요. 멋있죠? DLENC는요, 출범과 함께 앱 대리산업 건설사업부의 사업 영역에 그치지 않고 더 큰 성장 청사진을 내놓았는데요. 사업 발굴에부터 기획, 투자, 금융조달, 건설, 운영까지 사업 전 과정을 담당하는 토탈 솔루션 사업자, 이른바 디벨로퍼로 성장해 나가겠다는 계획이에요. 디벨로퍼 역량을 집중해 고수익 중심의 사업 포트폴리오 고도화를 추진하는 전략이죠. 개발붐의 인기 치솟은 롯데마트, 양주점 입찰 흥행했네요. 네, 어떤 점들을 매각하는지 볼게요. 올해 매각 앞둔 롯데쇼핑 자산가들인데요. 빅마켓 신영토점 554억, 롯데마트 양주점 289억,
빅마켓 킨센트점 832억, 롯데마트 의정부점 277억, 롯데마트 금정점 440억, 롯데마트 서현점 401억. 와, 이거 대단하네요. 온라인 판매 느리는 수입차 구매 강정 단순화 가속되고 있네요. 이제 온라인으로도 이제 자동차를 사실 수 있으니까요. 그 차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한테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알아봐 드릴게요. 함블 모터스는요, 푸조, 시트로잉, 부킹 온라인 해가지고 온라인 판매하고요. BMW도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한국 있는 게 손해, 기술벤처 미국에 등지를 트고 있네요. 이승준 어메이즈 VR 대표는요, 규모가 큰 북미 시장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미국 아티스트와 가상현실 컨텐츠를 제작하기 때문에 미국에 본사를 두는 것이 낫다고 말합니다. 어메이즈 VR은 실제 북미 최대 엔터사 락네이션의 아티스트 세라디와 지난해 프로젝트 계약을 맺고 가상현실 컨텐츠를 제작했어요. 지난해 일본 소프트뱅크로부터 3,200만 달러, 약 370억 원 규모 투자 유치에 성공한 베어 로보틱스도 미국에서 서빙 로봇 상용화에 성공했습니다. 글로벌 푸드 기업 캠퍼스와 미국 아마시 등의 서빙 로봇을 공급하고 있어요.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서빙 로봇이 미국에서는 점점 보편화되는 건데요. 하정우 베어로보틱스 대표는요, 기술 개발도 개발이지만 과연 새로운 기술을 우리 사회가 받아들일 준비가 됐느냐가 중요하다며, 국내에선 과연 로봇이 인간을 대체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은 없을지, 로봇이 서빙을 한다고 하면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생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북미 투자를 확대하는 DSC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쿠팡이나 컬리와 같은 내수 서비스 기업들은 실제 본사는 한국에 있어야 하지만 기술 기업들은 국내에 있는 것이 손해라며, 특히 미국에서 창업을 하면 해외 기관 투자자를 받는 데 유리해 주주들도 외국계로 채워지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영진 믿어달라. 성과급 논란 속에 직원 달래기에 나선 이해진이네요. 네, 믿어달라고 하면 믿어집니까? 14일 업계에 따르면 이 GIO는 지난 12일 네이버 전 직원들과 대상으로 보낸 이메일을 통해 사업이 더 커지고 잘 되어 타사와의 보상 싸움에서 최종 승자가 된다고 생각한다. 경영진과 스태프를 믿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근데 사업이 더 커지고 잘 되면 그때 이 회사에 계속 다니는 직원들은 좋겠지만 안 다니는 직원들은 보상을 못 받죠.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겠죠. 현대차 기아 중국 판매 26% 급감, 전기차도 폭스바겐 GM에 밀리네요. 자, 전기차 순위를 한번 볼게요. 네. 1위 상하이 GM 우링 3만 대 가량 팔려요. 그 테슬라 모델 3 2만 대 가량, 테슬라 모델 Y 1만 대 가량, 또 BYD 등등등이 있네요. 기아는 저 아래 있습니다. 18인 것 같은데요. 엔트그룹 CEO까지 사임, 더 막막해진 알리바바네요. 네, 요번에 이제 CEO 사임한 분 사진인 것 같아요. 자, 당국에 중국에요. 전방위적 압박에 시달리는 엔트그룹은 갑작스러운 CEO 사임이므로 위기에서 벗어날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후 샤오밍 CEO는 개인적 사유를 이유로 이날 돌연 사의를 표했고요. 후 샤오밍은 엔트그룹을 알리베이에 운영하는 결제 서비스 회사에서 대출보험 등 아우르는 핀테크 그룹을 성장시킨 핵심 인물로 2019년 CEO로 발탁됐죠. 앞으로 진생두 엔트그룹 회장이 CEO를 겸하게 됩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익명의 당국자들을 통해 엔트그룹 상장이 2022년 전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첨단 산업 미국 노동 집약은 동남아 생산기지 중과 거리두기 가속되고 있네요. 네, 베트남이 좀 많이 생산기지로 되고 있죠. 인건비가 중요한 기업 간 거래 B2B에서도 중국과의 거리두기 현상은 나타나고 있어요. 한때 세계의 공장이었던 중국의 인건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 LG전자가 차량용 전전 사업 가운데 오디오와 내비게이션 등을 생산했던 중국 쿤산 생산법인을 없애고 베트남 하이퐁으로 일어난 결정이 대표적인데요. 삼성전기와 LG이노텍도 인건비 절약과 고객사와의 관계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베트남의 생산 기지를 추가했어요. 이들이 진출한 베트남 북부 지역의 월 평균 임금은 430에서 450달러, 49만 원에서 51만 원으로 중국의 60% 수준에 불과합니다. 코트라의 한 관계자는 베트남은 중국에 비해 인건비가 저렴한 편이라며 비용적 문제뿐만 아니라
물론 미중 갈등 측면에서도 베트남산이 이익이라는 판단도 작용한다고 말했습니다. 쿼드 중국 독점 빼자. 히투류 전쟁이 서막이 이렇네요. 자, 이 히투류 중국 다음에 많이 가진 나라도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이 대단하죠. 히투류 매장량 중국 44 100만 톤, 4,400만 톤이네요. 베트남 2,200만 톤, 중국의 절반. 브라질 2,100만 톤, 러시아 1,200만 톤 정도 됩니다. 정말 베트남도 많네요. 브라질하고 둘이 합치면 중국 정도 되네요. 구경민 기자네요. MBK 작년 11월 11개 기업에 17억 달러 투자, 16년간 16조 투자금 배분했네요. 네, 여기 보면은 IRR이라고 해서 1년 수익률이요. 다 월등히 뛰어난 걸 볼 수 있습니다. SS펀드 1은 정말 높네요. 기업의 경영권을 사들이는 바이아웃 펀드에선 골프존 컨트리 중국 스파 브랜드 시안리에 3억 3천만 달러 추가했고요. 또한 중국 체계 렌터카 카 인커레이션의 인수에 6억 달러 이상 투자했고요. 이로써 MBK는 중국 1위 렌터카 카와 중국 2위 렌터카 업체인 이하이를 보유 중이고요. 이외에도 일본의 선도적인 요양 및 데이케어 서비스 기업인 츠쿠이에 대해선 현재 공개 매수를 진행 중입니다. 공개 매수 규모는 3억 5천만 달러 이상으로 보고 있죠. 구경민 기자입니다. SK 루브리컨츠 지분 인수 전 IMM 한투파 아폴로 이네오스 4파전이라고 합니다. 자, 매각 대상은요. SK 이노베이션이 보유 중인 SK 루브리컨츠 지분 100% 중 최대 49%인데요. SK 루브리컨츠는 윤활기유와 윤활유를 제조 및 판매하는 SK그룹 계열사입니다. 지난해 1월에서 9월 매출액은 1조 9,600원, 영업이익은 1,300억 원이고요. 삼각적 영업이익은 2019년 기준 4,300억 원 수준입니다. 시장에서는 SK 루브리컨츠 지분 49%를 1조 원 이상으로 평가하네요. 그럼 100% 하면 2조 원인데 삼각적 영업이익이 4,300억에 한 5배 되네요. SK 측은 인수부들을 제시한 가격과 협업 에너지 등을 보열해 이달 안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1조 원으로 뭘 하려고 하나요? LG 에너지 솔루션에 합의금을 지불하려고 하나요? 강민수 기자네요. SK 바이오 돌풍 이어질까? 항공우주 메타버스 기업 총출동. 네, 요새 메타버스 핫하죠? 제 경제 뉴스에서는 많이 소개해드렸어요. 메타버스. 2008년 설립된 자이언트 스텝은 광고 영상 VFX 전문 기업으로 지금까지 광고 콘텐츠 제작 실적만 5,300여 편에 달합니다. VFX는 그림이나 영상을 합성해 실제로 존재할 수 없거나 촬영이 제한적인 장면을 구현하는 기법인데요. 광고, 게임, 영화 등 콘텐츠 사업 분야에 널리 활용됩니다. TV 광고 시장을 바탕으로 성장해온 자이언트 스텝은 뉴미디어 흐름에 맞춰 AI, 인공지능 기반 VFX 솔루션, 버추얼 캐릭터 제작 등의 사업 분야를 투자를 진행 중입니다. 주요 고객사는 삼성전자, 현대차 등으로 특히 삼성전자의 글로벌 언팩 VFX 프로젝트를 4년간 수주해 왔습니다. SN 코엑스 아르티움, 인천공항 미디어타워, 평창 동계올림픽 그라운드 매핑 영상 등 굵직한 프로젝트를 진행한 업력도 있죠. 주된 기술력은 전통적인 VFX 기법에 게임 산업의 리얼타임 엔진을 접목한 겁니다. SM 엔터테인먼트와 합작한 XR 실감현실 라이브 콘서트 비욘드 라이브, 네이버 라이브 스트리밍의 플랫폼 나우의 실시간 비대면 XR 라이브 쇼 운영 등이 대표적 사례고요. 네이버의 지분 투자, 지분율 8.97%를 통한 협업도 주목할 만합니다. 2017년 현지 법인 설립을 통한 진출한 미국 시장에서도 월트 디즈니, 넷플릭스, 구글 등 글로벌 콘텐츠 제작사의 공식 벤더로 활용해왔죠. 김유경 기자입니다. 오늘 뭐 먹지? 집밥도 구독하세요. 구독 그냥 매월 1일날 달라 그러면 매달 1일날 반찬 배달해주고 이런 겁니다. 자, 이 대표는요 2011년 더맨더스를 공동 창업해 2013년부터 도시락 및 반찬, 유제품 등 신선식품을 가정이나 회사에 정기적으로 배달하는 서비스를 했는데요. 더맨더스는 2015년 배달의 민족 운영사 우아한 형제들의 인수합병됐죠. 우아한 형제들은 이후 신선한 반찬 배송 배민 프레쉬, 새벽 배송 배민찬으로 서비스를 이어갔으나
2019년 2월 공식적으로 서비스를 종료했습니다. 이재영 기자입니다. 예, 쿠팡은 아까 전해드렸고요. 최민경 기자인데요. SK 배터리 사수 나선 미국 조지아주 SK 공장 사겠다. 맞불 놓은 LG네요. LG SK 조지아 공장 인수 의향 있다 거부권 행사 차단 나섰는데요. LG도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막기 위해 반격에 나섰는데 김종현 LG 에너지 솔루션 사장은 조지아주 상원 의원인 라파엘 워녹에게 지난 10일 청안을 보내 LG도 조지아주에 직접 배터리 공장을 짓거나 SK가 짓는 공장 인수에 참여할 것 있다는 뜻을 내비쳤죠. 워녹 의원은 지난 3일 트로텐버그 교통부 차관 인사청문회에서 ITC 결정이 조지아주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며 재검토를 요청한 SK 측 우군인데요. 김 사장은 LG는 조지아주 주민과 노동자들을 돕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돼 있다며 만약 외부 투자자가 SK의 조지아주를 인수한다면 이를 운영하는 데 LG가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LG는 아울러 2025년까지 미국에서 5조 원 이상을 투자해 2곳 이상의 배터리 생산 공장을 짓기로 밝혔는데요. 최일선 공장 후보는 상반기 내에 결정할 예정입니다. 김 사장은 이번 신설 공장이 조지아주에 설립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논리가 안 맞네요. SK를 거부권을 행사해서 SK를 살려줘야 된다. 라고 해서 그래야 이제 조지아주의 취업이 타격을 안 입을 거다라고 워녹 의원이 얘기를 했는데 LG가 여기다가 그걸 우리가 거기다 그냥 공장을 운영을 해주겠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취업 문제는 자율이 해결이 돼 버렸으니까 SK로서는 난감해졌네요. 윤세미 기자인데요. 일부 실패로만 평가마라. 퇴임 앞둔 손정희 쿠팡 그랩 대박. 한편 제1교표 3세인 손 회장은 2021년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4월 1일자로 회장직에서 물러나 창업 이사로 남기로 했는데요. 1981년 소프트뱅크를 창업한 지 40년 만입니다. 손 회장은 경영일선에서 물러나지만 투자기업과의 협력이나 그룹 전체의 전략에는 계속 관여할 것으로 전망되네요. 김한희 기자입니다. 테슬라 퍼 1000배 가능한 이유 창업자의 꿈 키워줄 땡땡땡 덕분 뭡니까? 네, 땡땡땡 이게 뭐죠? 판도라입니까? 자, 기업명은 구글의 글로벌 인터넷 검색 엔진 IPO 2004년 차등 의결권이었네요. 구조였는데 클래스 A, B, C 이렇게 상장, B는 비상장 했죠. 경영진의 의결권 비율가 58%예요. 페이스북 클래스 B를 또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주커버그 경영진 의결권 비율 60.4%예요. 핏빗 경영진 의결권 비율 75.7%. 네, 고프로 78.43%. 트윌리오 네, 경영진 지분이 24.6%. 일몰 조항이 있네요. 2023년엔 또 끝나네요. 해외의 경우 대부분의 기업이 정관에서 일몰 조항을 자율적으로 규정하고 있네요. 강호는 동료 의원 10명과 함께 국회 내 스타트업 지원센터 스타트업 팜을 만들고 소카, 마켓컬리와 같은 유명한 벤처뿐 아니라 창업 1, 2년 차인 초기 기업들을 꾸준히 만났는데요. 복수 의결권 도입에 목말라 하고 있는 걸 알게 됐다고 설명했죠. 최우영 기자입니다. 코로나 시대 스포츠도 비대면으로 배운다. 배턴터치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최근 비대면 스포츠 코칭 플랫폼 kit빗을 내놨죠. 이에 앞서 지난달 아프리카 TV로부터 전략적 투자 유치를 받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1000여 명 이상의 전문가 플랫폼에서 매달 30명 이상의 회원을 각각 유치해 온라인 PT 시장 활성화를 선도하는 게 목표예요. 올해 매출은요 4-50억 가량이 예상됩니다. 배턴터치 써보신 분 있나요? 댓글 남겨주세요. 남정민 기자입니다. 조세 가온 한국의 패밀리 오피스를 될 것. 이제 법무법인인데요. 설립 첫 해 가온은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상대로 역외 탈세와 관련된 벤처왕 사건에서 승소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죠. 1, 2심에서 모두 패소한 국세청을 대리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이끌었는데요.
아무런 사업 활동도 하지 않으면서 법인 형식만 유지하는 세법상 국외 기지 회사 베이스 컴퍼니는 인정될 수 없다며 실질적으로 소득이 기속된 자를 납세 의무자로 삼을 수 있다는 법리를 이끌어냈습니다. 가오는 패밀리 오피스를 지향해요. 패밀리 오피스는 미국의 석유왕 록펠러가 만든 용어로 고액 자산가들이 자산 배분과 상속 증여 세금 문제 등을 전담해주는 업체를 말합니다. 강대 변호사는 한 집안의 주치의와 비슷한 개념이라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절세를 하며 적절한 시점에 상속 문제를 해결하는 법 등에 대해 여러 나라의 법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며 컨설팅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구민기 기자입니다. 논란의 확률을 게임 버려야 게임업계 신뢰 회복된다고 하네요. 해외에서 오랫동안 인기를 유지한 게임들은요, 확률형 아이템 비즈니스 모델을 이용하지 않았던 사례가 다수입니다. 정액제 기반의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파이널 판타지 14, 확률형 아이템을 극히 줄인 유료화 기분 리그 오브 레전드 등인데요. 길게 가는 게임 사업을 위해 새로운 차원의 고민이 필요하죠. 한국의 게임들은 이렇게 카지노처럼 확률은 게임이 기반됐습니다. 네, 게임 자체가 카지노는 아닌데요. 게임 안에 들어가서 이제 게임 안에서 게임을 하는데 그게 카지노와 같은 거죠. 강경민 기자입니다. 최대 의결권 자물사 박창구 손 들어줬네요. 금일석유화학 관계자는 기관 투자자가 외국인 투자자 의결권 행사 자문을 담당하는 ISS가 회사 측안을 지지함에 따라 이번 주총 표 대결에서 안건 통과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송지영 기자네요. 남의 돈 빌려 집 살 때 제3자 예금담보대출 활용하자. 사적 금전 대차 거래에 대한 사후관리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3자 예금담보대출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제3자 예금담보대출이란 타인의 예금을 담보로 대출받는 걸 말하는데요. 즉 담보대금자는 타인이고 부모 등이죠. 채무자는 본인이 되는 겁니다. 남의 돈을 빌려 집 살 때 제3자 예금담보대출 활용하면요. 이자 원금 상환 의무는 본인한테 있고 타인은 담보만 제공하게 돼요. 즉 이자 지급 및 원금 상환을 채권자인 금융사에 하는 것으로 자금 흐름에 있어 사적 금전 대차 거래보다 과세 관청이 소명하기 수월한 부분이 있어요. 사적 금전 대차 거래는 이자를 지급받는 사람은 이자 소득이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소득세 신고 의무가 생기는데요. 하지만 제3자 담보대출은 이자를 지급받는 사람이 금융사이므로 담보를 제공한 사람은 이자 소득세에 대한 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근데 한 가지 빠뜨렸네요. 4.6% 이하의 대출이 된다면요. 3%가 대출이자면 그 차액인 1.6%는요. 소득이 발생합니다. 네, 담보 제공에 대한 대여료라고 해야 되나요? 네, 담보 제공권에 대해서 이익이 발생해요. 서민준 기자입니다. 부동산 주식에 이어 투자 열풍, 세금도 0원이네요. 네. 세금이 어떻게 계산되나요? 와, 국내 생존 작가 작품은 비과세네요, 거기다가. 예, 과세 사례 보면은 이제 소득세포사 기타 소득으로 과세되고요. 양도가격에서 80% 필요경비 뺀 뒤 세율 22% 적용돼요. 양도가액 1억 원 이하 또는 보유기간 10년 이상이면요. 필요경비가 90%예요. 양도가액 6천만 원 미만이면 비과세고요. 국내 생존 작가 제품은 가격 상관없이 비과세네요. 와, 괜찮네요. 지난해 이른바 사업소득 과세 리스크가 해소된 것도 미술품 투자자에게 긍정적인 요사예요. 미술품 투자 소득은 기타 소득 과세가 원칙인데 거래 빈도가 높으면서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영리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본다는 소득세법 규정이 적용됐기 때문인데요. 사업소득은 세규세율이 46.2% 지방세 포함입니다. 22%인 기타 소득보다 크게 높은데요. 이 규정에 대해 투자자들은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해 왔어요. 얼마나 자주 거래해야 사업소득인지 명확한 기준이 없어 불확실성이 컸기 때문인데요. 이를 고려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해 말 소득세법을 고쳐 거래 빈도와 상관없이 미술품 투자 소득은 기타 소득으로 간주하도록 했죠. 바뀐 규정은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데요. 미술품 거래를 위해 사업장을 설치하거나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는 사업소득세가
적용됩니다. 하태원 기자네요. 유산 분쟁 남의 일인 줄 알았는데 깔끔하네. 유언대용 신탁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언장 작성 및 공증 등의 절차 없이 신탁개혁으로 다양한 상속 설계가 가능하다. 둘째, 전문성과 공신력 있는 금융회사가 신탁재산을 관리하며 안전하게 상속을 집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셋째, 생전의 재산을 분할함으로써 상속재산의 원만한 배분을 통해 상속 간 상속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이외에 유언장 작성과 공증 등 법률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복잡한 상속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데요. 또 미성년자나 장애가 있는 상속인의 상속재산 보존이 가능한 것도 장점으로 꼽힙니다. 조재길 기자네요. 뉴욕 증시 17일 FOMC 성명서 페드 의장 발언 관심이네요. 핵심 이벤트는요. 17일 나올 미국 중앙은행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성명서 및 제롬 파월 페드 의장의 발언입니다. 국채금리 상승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내놓을지 주목되는데요. 파월 의장은 지난 4일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도 인내하겠다고 말해 시장에 충격을 줬어요. 이 기조를 유지할 경우 시장이 다시 한번 흔들릴 수 있는데요. 페드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은행권 자본 규제 완화 조치를 연장할 것인지도 관심사예요. 이 조치가 연장되지 않으면 은행들이 보유 국채 매각에 나서면서 금리가 뛸 수 있습니다. 한상춘 기자네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물가 금리 스파이크 우려되네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숙한 대응으로 경제 피해가 컸던 미국 경제는 조 바이든 정부 들어서요. 백신 접종이 빨라지면서 다음 달 말 발표된 올해 1분기 성장률이 10% 이상 급반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OECD도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을 6.5%로 3개월 전에 내놨던 3.2%를 2배 이상 뛰어넘을 것으로 수정 발표했습니다. 반면 국민의 자발적인 협조로 지난해 상반기까지 방역 성진국으로 평가받던 한국 경제는 자체 백신 개발과 접종이 늦어지면서 올해 성장률이 3.3%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올해 세계 경제가 중국과 미국에 의해 주도되는 만큼 두 국가에 의한 수출 비중이 35%가 넘는 점을 감안하면 7% 이상의 성장률이 예상돼야 합니다. 한국 경제 내부적으로 대외 여건 호재를 활용하는 데 장애 요인이 많다는 점을 지적한 뼈아픈 대목입니다. 자, 미국 급시 금리도 그렇죠. 미국 재무부가 계획하고 있는 올해 국채 발행 규모는 2조 8천억 달러로 지난해 1조 7천억 달러를 크게 웃돕니다. 하지만 페드의 매입 계획 물량은 9천억 달러 안팎으로 지난해 2조 달러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잔여 물량을 시장에서 소화해야 하지만 국채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여건에서는 오히려 보유 국채를 내다 팔 가능성이 높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숙지 현상을 극복하고 주가가 더 오르기 위해선 어떤 조건이 충족돼야 할까? 월가에서는 트리플 리가 확인돼야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트리플 리란 리플레이션, 경기 회복, 리벤지 컨섭션, 보상 소비, 리스타클링, 재고 축적의 접두어를 딴 용어인데요. 트리플 리 중 유일하게 통화정책 처방과 관련된 리플레이션은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은 골디락스 경기 국면을 말합니다. 너무 뜨거우면 테이퍼링 우려가, 너무 차가우면 통화정책의 무력화 명제가 불거지기 때문인데요. 경기는 회복세를 보이지만 불안하고 인플레이션은 우려가 일시적이며 고용 목표 달성은 2, 3년 후에도 어렵다고 보는 제롬 파월 페드 의장이 3월 회의에서 어떤 결과와 입장을 내놓을지 궁금해지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17일이면 얼마 안 남았네요. 박유명 기자네요. 삼성, 현대차, SK 풀어야 할 숙제 지배구조 개편주 관심이네요. 자, SK에 대한 내용이 좀 많아서요. SK그룹 지주사인 SK도요. 대주주 입장에서 주가가 오를수록 좋은 기업입니다. 현재 SK그룹은 SK주가 SK텔레콤을 지배하고 SK텔레콤이 다시 SK하이닉스를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SK 주식회사가 지주사, SK텔레콤이 자회사, SK하이닉스가 손자회사인 구조죠. SK그룹은 SK텔레콤을 사업회사와 지주회사로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요. 분리된 지주사가 다시 SK 주식회사와 합병하면서 SK하이닉스를 자회사로 바꾸는 개편안을 업계는 우력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면 SK 주식회사가 주가가 높은 것이 제주주에게 유리하죠. SK 주식회사는 주가가 올 들어 크게 조정받았어요.
지난 1월 25일 35만 5천 원을 찍고 25만 7천 원까지 내려왔는데요. 지배구조 개편을 위해 이보다는 주가가 높아야 한다는 기대가 나오는 배경입니다. 한 애널리스트는 SK 주식회사의 주주 지분 후속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SK하이닉스의 투자회사만 별도 배분으로 분리한 뒤 SK 주식과 합병하는 방안이 가장 유리하다고 합니다. 최혜린 기자네요. 남아공성 머스크, 대만계 젠슨 황까지 인재 몰리는 미국에 투자해야 한다고 하네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페이스북 등 세계를 이끄는 혁신 기업은 모두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뿌리 깊은 자본주의와 세계 최대 자본시장, 세계적 대학과 인재, 이민 포함 결합된 결과인데요. 구글은 러시아 출신 세르게이 브린, 레리 페이지와 함께 세웠고, 테슬라 남아프리카 공화국 태어난 일론 머스크가 창업했고요. 엔비디아는 대만계 젠슨 황이 설립했죠. 김 기자는 미국의 혁신 기업에서 나오는 경제적 가치 중 25%가 이민자에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아메리칸 드림 아직도 살아있네요. 정영효 기자입니다. 매출 7조 회사 키워낸 제일도품 3세. 한국의 최대 약점은 이건데요. 야, 이게 뭡니까? 서울시장분 좀 들으세요. 서울시 집중도가 약점으로 작용하는 이유는 사실 수도 집중도가 심하면 기업으로선 좋다, 효율성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직원에게는 좋지 않다. 물가가 비싸고 집값이 오른다. 그 결과 회사는 점점 성장하지만 개인의 생활은 그다지 풍족해지지 않는다. 표면적으로 윤택해 보일지 몰라도 집값과 교육비가 엄청나게 들어간다. 그러니 아이를 낳지 않나. 매출 7조 회사 키워낸 제일도포 3세. 한국 최대 약점은 이것. 기업 스스로 분산할 이유는 없지 않나? 라고 질문했습니다. 일본과 달리 한국은 내수 시장 규모가 작다. 그러다 보니 기업 구조가 수출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됐다. 한국의 무역 시주로 흑자를 이어가고 기업의 시가총액은 커졌지만 개개인의 삶은 풍족해지지 않았다. 지금처럼 월급 대부분이 집값과 교육비로 사라져서는 개인 소비가 늘지 않고 생활도 나아지지 않는다. 한국 국민의 생활 기반을 풍족하게 해서 소비력을 높이지 않으면 안 된다. 결단을 내려야 할 때다. 네, 대통령이 들어야 할 뉴스였네요. 이고은 기자네요. SNS에 입방정 떨어 주가 급락, 열받은 테슬라 투자자 머스크 고소. 네, 입방정이란 말을 기사에서 써도 되는군요. 당시 월가에서 테슬라 앞날을 부정적으로 전망하면서 테슬라의 주가 하락 가능성에 베팅하는 공매도 투자자들이 몰렸는데요. 상장 폐지 가능성을 시사한 머스크의 트윗이 시장에 혼란을 일으키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는 머스크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해 법적 조치를 취했죠. 그 결과 머스크와 테슬라는 총 2천만 달러의 벌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머스크는 회사 재무나 주요 이벤트와 관련한 트윗을 올리기 전에 법적 자문을 받기로 했죠. 조재길 기자네요. 올해 7% 성장된 전망되는 미국, 45년 만에 중국을 제칠 수도 있다고 하네요. 미국이 중국을 추월해도 일회성 이벤트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죠. 성숙 단계의 미국 경제보다 상대적으로 젊은 중국 경제가 더 빠르게 성장할 것을 예상하기 때문인데요. CNN은 일회성에 그치더라도 올해는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 세계 경제를 이끄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박상용 기자입니다. 니콜라 추락시킨 힌데버그, 이번엔 전기트럭 로즈타운 저격했네요. 힌데버그는요, 로즈타운이 생산 일정을 맞추지도 못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로즈타운에서 퇴사한 직원들에 따르면 최소 5년 이상 생산 계획이 지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시제품에 대한 폭로도 나왔어요. 힌데버그가 입수한 경찰 사건 보고서에 따르면 로즈타운이 지난 1월 제조한 신형 전기 트럭이 첫 도로 주행에서 10분 만에 불이 났죠. 10년은 아니고요. 박동희 기자 쿠팡 소식은 전해드렸고요. 네. 매일경제네요. 보복 소비에 공급 애로까지 인플레이션 텐트럼 기호 아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사태 1년이 지난 지금 국내외 인플레이션 텐트럼 발작 염려는 더 이상 기후가 아니에요. 억눌렸던 수요가 분출될 수 있는 데다 곳곳에서 공급 애로가 발생하기 때문이죠.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추가로 쏟아부을 1조 9천억 달러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더욱 자극할 건데요. 레리 서머스 전 미국 장관, 올리비에 블랑샤르 전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 같은 전문가들은요, 이미 인플레이션 경고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작년 여름 0.5%였던 미국 장기 국채 수익률이 최근 1.6%대로 치솟았는데요. 컨테이너 운임과 반도체, 원유, 곡물 가격 급등은 수요 회복과 공급 애로가 겹치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국내 사정도 마찬가지예요. 백화점 등에서 이른바 보복 소비 조짐이 나타나는 가운데 곧 재난지원 명목으로 20조 원의 재정이 더 풀립니다. 작년 3월 물가가 뒷걸음질한 만큼 올봄 물가는 높은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네요. 김금희 기자네요. 서울대 SNU 홀딩스 설립 연예산 40억 수익 창출에 나섰네요. 지난해 6월 작성된 서울대 법인재정정립위원회 제언사항 보고서를 보면 서울대는 SNU 홀딩스를 세우고 평창, 시흥, 관악, 광교 등 멀티 캠퍼스 인근 용지 매입을 통한 부동산 투자 및 개발을 통합 운영하기로 계획했어요. 또 수입 대체 경비 사업, 공개 강좌 사업을 SNU 홀딩스로 이전해 사업 잉여업을 이월하거나 타 회계 전 임금 형태로 법인 회계에 전입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어요. 서울대 인적자원과 브랜드를 활용한 글로벌 교육 사업도 발굴할 예정이에요. 또 지난해 출연금, 등록금, 수익사업 비중이 60대 26대 14지만 앞으로 10년 내 이 비율을 50대 25대 25로 조정하려는 계획입니다. 그러면 등록금 수익사업 비중이 더 높아야겠네요. 강인선 기자네요. 메가박스 다시 매물로 인수자 어디 없어 난립니다. J콘텐츠리는요 상장을 연기하면서요 메가박스 상장이죠. 지난해 11월 재무적 투자자 FIKB 자산운용과 신한 BNP 파라바의 메가박스 지분 9.57%를 1,100억 원에 사왔습니다. 10을 곱하면 1조가 넘네요. 메가박스 지분. 이렇게나 되나요? 이 과정에서 J콘텐츠리 메가박스 지분은 90.92%로 증가했는데요. 엄청나게 적자를 많이 보고 있죠. 이거 어떡합니까? 김규식 기자네요. CEO 가전 판매 머물지 않고 로봇 합작사까지 세웠죠. 예, 아까 서울시의 그 인구에 대해서 말해준 그 회장님입니다. 일본의 이민간 한국계 교포인데요. 일상생활을 분석해 수요를 찾는 게 특기인 오야마 회장은 최근 로봇에 주목하고 소프트뱅크와 합작사를 설립했어요. 그는 한국, 일본 모두 저출산으로 인구가 감소하게 될 것이고 인력을 대체하는 로봇의 수요가 늘 것이라며 소프트뱅크는 인공지능 AI 연구에 장점이 있고 우리는 제품의 생산 판매에 뛰어나 협력했다고 말했습니다. 문희로 기자네요. 자본금 1조 4천억 늘린 금융지주 M&A 쟁탈전에 예고됐습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인 KB가 강남 핵심 지역에 자산관리 점포가 있는 시티은행에 눈독을 들이고 있어요. 2년 연속 대형 M&A를 하려면 자본을 크게 기울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2019년 말 21조 5천억이었던 우리금융 자본 규모는 작년 말 23조 1천억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백상경 기자네요. 공정위 탈출 도미노 어느 사무건의 로스쿨 행위라고 하네요. 하지만 상황이 많이 달라졌는데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은 퇴직 후 3년 동안 재직 시절 마지막 5년여가 맡았던 업무가 관련된 기간에 취입할 수 없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을 받거나 취업 제한 기간을 넘긴 이후 취업하는 식으로 여전히 많은 퇴직자가 기업 로펌으로 향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앞으로도 과거의 영광이 계속될 것이라고 장담되긴 어려워요. 공정위 직원과 기업 간 유착 문제, 퇴직자 정관 예우 악습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각종 규제가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인데요. 기업 로펌 관계자와의 만남은 사전 등록제 등으로 제한되며 퇴직자는 아예 만남이 금지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퇴직하고 나갔다는 얘기죠. 강두순 기자입니다. 투자의 기재 김병주 2년간 M&A 큰 장이 쓴다고 하네요. 김 회장은요, 오프라인 매출이 비중이 높은 기업들에 대해선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되기를 수정적으로 기다리기보다는 디지털화의 사활을 걸어야 된다고 강조했어요. 그는 온라인이 아니면 장사를 접어야 한다며 홈플러스 대형마트, 고디바 고급 초콜릿, 모던하우스 가구 인테리어, 웬두 교육 등 포트폴리오 기업을 조달과 마케팅, 유통, 결제 측면에서 철저히 디지털화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또 신규 투자에서도 정보, 기술, IT로 인한 시너지 효과를 최우선으로 고려할 걸 시사했고요. 아울러 포트폴리오 기업과 함께 환경 책임 투명 경영,
ESG 이니셔티브를 펼쳐나갈 구상을 밝히면서 사모펀드 업계에서 ESG를 선도할 포부를 드러냈죠. 김 회장은 우리는 투자 스태프 12명을 지난해 보강했다며 다양성과 포용력을 높이기 위해 그중 5명을 여성으로 고용했다고 덧붙였죠. MBK 파트너스는 ESG 구상을 보다 구체화해 이달 말 MBK 파트너스 홈페이지에 책임감 있는 투자라는 제목으로 게재할 예정입니다. MBK 파트너스 홈페이지 한번 가봐야겠어요. 김태성 기자네요. 당장 이익 못 내도 성장성 높이 평가, 한국 이커머스 재평가가 시작되네요. 자, 상장 도미노에 대한 전망을 뒷받침하듯 시장에서는 이번 쿠팡 상장을 계기로 한국 이커머스 기업 가치를 재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어요. 주로 주가 수익 비율 퍼, 주가 순자산 비율 PBR로 기업을 평가하는 국내와 달리 글로벌 투자자들은 성장주 기업 가치 평가 방법인 주가 매출 비율 PSR, 시가총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나눈 값으로 쿠팡을 평가의 가치를 인정했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국내 기업 평가 모델이 적정한지에 대한 일종의 경종을 울린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지네요. 연도별 컬리 매출액과 영업 손실 규모인데요. 매출액이요? 올해 1조까지 예상되네요. 작년에 1조였죠. 네, 2019년에 4,200억. 네, 적자는 점점 커지고요. 근데 이거 매출 평가하는 기준을 아마 바꿨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수치만 보고는 좀 다르니까요. 조정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재철 기자네요. 동남아판 우버 그랩 미국 증시 우회 상장하네요. 그랩은요, 협상이 결렬되면 닥초 경쟁 계획대로 기업 공개를 통해 뉴욕 증시 상장을 다시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2012년 말레이시아에서 차량 호출 서비스 벤처 기업으로 시작한 그랩은 배달 서비스는 물론 금융, 결제, 쇼핑, 예약, 보험 가입 등을 망라한 종합경제 플랫폼으로 성장했어요. 그랩은 마지막으로 자금을 조달한 2019년 기업 가치를 150억 달러로 평가받았고 소프트뱅크 그룹과 우버 테크놀로지스, 도요타 자동차 등이 투자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신혜림 기자네요. 중국 이번에 알리바바 흔들기 사상 최대 1조 원 가진금이 있네요. 다만 당국의 벌금 폭탄이라고 알리바바 그룹이 주는 충격이 크지 않을 수 있는데요. 지난 회계연도 기준 순이익이 200억 달러에 가까운 알리바바 그룹의 벌금 10억 달러는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알리바바 그룹 임원은 거액의 벌금을 내더라도 규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직원들 사기를 되살리는 게 더 낫다고 전해졌습니다. 네. 와, 순이익이 200억 달러래요. 200억이 아니고요. 네. 그럼 100억 달러 벌금은 뭐 그렇게 크지 않네요. 한 5% 정도 되네요. 이종혁 교지입니다. LG 차 전장 글로벌 인재 수혈했네요. LG전자는요. 스위스 룩소프트와 함께 합작해 오는 15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에 출범하는 알루토 법인 최고 경영자 CEO 애덤 울레이를 영입했다고 10일 밝혔어요. 울레이 CEO는요. 유럽의 전기차 충전 네트워크 20만 개를 구축한 스타트업 플러그 서핑의 공동 창업자입니다. 알루토는 LG전자 소프트웨어 운영체계 웹OS를 기반으로 만든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기업 플랫폼 웹OS 오토를 활용해 사업을 추진합니다. 글로벌 완성차 업계의 디지털 콕핏과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공급한다는 게 목표입니다. 김기철 기자입니다. 마켓컬리 뉴욕 증시 상장 검토 지분 투자 미래에셋 벤처 투자 이틀째 강세네요. 마켓컬리를 운영하는 컬리는요, 지난해 1,000억 원 규모의 시리즈 D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시리즈 D 투자에는 기존 투자처인 글로벌 벤처 캐피탈, 세쿼이어 캐피탈, 미래에셋 벤처 캐피탈 등 국내의 주요 투자사가 참여했네요. 진영태 기자입니다. 가정강편식 1위 프리시지 투자유치 규제, 투자유치 주주 교체. 이번 투자유치 작업에는 구주 맥업과 신규 투자 2천억 원 이상이 소요될 전망인데요. 앞서 2019년 소프트뱅크 벤처스, 나우 IB캐피탈, NH농협 등에서 500억 원 규모의 시리즈 C 투자를 받을 당시 기업 가치가 1,600억이었네요. 네. 그런데 얼마를 생각하고 계신 걸까요? 얼마에 매각하시면 괜찮다고 생각할까요? 네, 일단 1,600억 원이 기업 가치였는데요.
예, 2천억 원 이상의 소요될 거라고 보니까 그거보다는 더 높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 이유를 한번 볼게요. 구주 매각을 택할지 지분 보유를 지속하거나 개별 엑시트를 진행하는 등 옵션을 고려 중인데요. 한 투자사 관계자는 프레시지가 제안한 매각 가치가 기대에 못 미쳐 다른 선택을 고민 중이라며 아직 적자 상태이지만 매년 매출이 2배 이상 증가하는 고성장 기업으로 2천억보다는 높은 가치가 적정하다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네, 더 받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죠. 강영훈 기자입니다. 세계 최고 부자 만난 남자 상위 1% 부자들의 공통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자, 칼럼니스트가 쓴 책이에요. 인터뷰 기사보다는요, 소설 형식에 가깝고요. 비문학임에도 문학의 필치가 느껴지는 책이라 오히려 혼란스럽게 느껴집니다. 메시지가 명확히 다가오지 않을 때도 많은데요. 저자는 책 곳곳에 섬겨둔 퍼즐을 찾아볼 것을 주문하지만 명료한 주제를 찾는 독자에겐 맞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강력한 비전을 세워라,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라 등 메시지도 사변적입니다. 네, 별로란 얘기인가요? 오대석 기자, 카카오 SKT 타다 소카 스마트 모빌리티 쩐의 전쟁이 시작됐네요. 카카오 모빌리티는 최근에 새차 정비, 중고차 분야의 전문 업체들과 손을 잡고 모바일 내비게이션 서비스 카카오 내비에서 내차 관리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발표했습니다. 나중에 한번 카카오 내비 켜보시고요. 내차 관리 확인해 보세요. 오대석 기자입니다. 플라잉카부터 펫택시까지 스마트 모빌리티 영토 전쟁입니다. 자, 박재욱 소카 대표는요, 수년 내 모빌리티 기업들이 유상 자율주행 시장을 두고 본격 경쟁하게 될 것이라며 소카와 타다가 확보한 차량 호출, 차량 공유 서비스 역량과 라이드 플럭스 자율주행 솔루션을 결합해 최고의 경쟁력을 갖춰 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네, 기대됩니다. 성수동에 있더라고요. 소카 사무실. 요번에 그 새로 생긴 데 있죠? 예. 아크로벳 쪽이죠? 서울숲에 있는 거. 거기 오피스 빌딩에 들어왔더라고요. 자, 김영기 기자네요. 기업 사냥 범죄. 기업 사냥에는 이처럼 포수, 전주, 장애업체, 경영진과 대주주, 주가 조작 세력 등이 단계별로 가담하고 막대한 이득을 챙깁니다.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불법 기업 사냥이야말로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범죄의 총합이며 관련자 모두 주범입니다. 피해는 회사와 직원, 투자자에게 돌아가는데요. 정상적인 인수합병마저 의심받으니 그것도 피해네요. 자, 오늘까지 해서 경제뉴스 전해드렸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